40가지 테마로 읽는 도시 세계사, 농업, 여리고. 세계사를 바꾼 여러 도시 중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여리고입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리고를 꼽죠. 여리고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9천년 무렵입니다. 여리고와 인근 지역 사람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농업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류의 생활 방식이 극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인류는 남은 식량을 저장했다가 굶주릴 때 먹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함으로써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리고는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은 작은 도시로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인 요르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렸던 여리고는 오늘날 종교 순례자들과 역사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더욱 유명해졌죠. 만약 당신이 신석기 시대의 여리고를 직접 방문했다면 문명사를 결정지은 두 가지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정착과 농업의 시작이죠.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나투푸인이라고 불리는 수렵 채집인들이 광야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해 보죠. 이들은 마운틴 가젤의 가죽을 몸에 걸치고 뼈로 만든 구슬 장신구를 착용한 채 창을 들고 사냥을 나갔을 겁니다. 오늘날의 바센지와 비슷한 개를 데리고 식량과 각종 물품이 담긴 바구니나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나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이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신선한 물이 샘솟는 천연 오아시스를 발견하고는 잠시 머물며 쉽니다. 이미 오래전 사라진 언어로 열띤 토론을 거치기도 하죠. 바로 이 오아시스에 정착하여 유목 생활을 끝내자는 결정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나투프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아시스에서 더 길게 머물다가 결국 1년 내내 눌러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곳에 아예 정착을 했겠죠. 이어 반지하식 석조주택을 지어 마을을 건설했고 이곳에 세계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여리고에 거주하기 시작한 인류는 정착 후에도 오랫동안 가젤이나 다른 동물을 사냥했고 야생곡물과 식물을 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줄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나토푸인의 생존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던 거죠. 나토푸인은 식물의 씨앗이 흩뿌려진 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고무된 진취적 성향의 누군가가 식물의 씨앗을 직접 심어보자고 제안했을 것이죠. 그렇게 씨앗을 심는 순간 인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지역 중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리고는 그 후보 중 하나임은 분명하죠. 수확 시기가 가장 이르다고 전해지는 보리와 호밀, 초기 형태의 밀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신석기 유적지이자 나투부인이 정착지인 여리고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9400년경 여리고 인근에 무화과가 재배되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죠. 이 덕분에 나프토인은 최초의 농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최초의 농부들은 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야생밀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 법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밀이 완전히 익었을 때에도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아 씨앗을 훨씬 쉽게 채취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얻은 밀로 빵을 만들게 되었고 밀은 일개 잡초에서 오늘날의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 셰퍼드 대학교의 레이철 박사가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칼로리 소모량의 약 20%는 밀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밀의 발견이 인류 문명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죠.
또한 나트푸이는 맥주 또한 즐겼다고 하죠. 일부 연구자들은 발효된 곡물로 만든 알코올 음료 또한 농업을 부추긴 잠재 동기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여리고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농부가 되었죠. 다만 품종 개량 식물을 수확하는 데는 괴로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들은 농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몇 세기에 걸쳐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며 부족한 수확량을 메웠을 것이죠. 여전히 가재를 비롯한 사냥감으로 식량을 충당했지만 농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수확 품종이 늘어나게 되고 관계 시스템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로써 여리고인은 더 많은 식량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곡물을 심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식량의 보급 또한 안정되어만 갔죠. 그렇게 마침내는 더 이상 야생 식물을 채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흉년에 대비해 남은 식량을 저장하거나 거래에 사용하기도 했을 테죠. 그렇게 농업이 발전하면서 나트푸인들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인근 유목 부족이 침입해 곡식 창고를 약탈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농부가 아닌 나머지 여리고인은 건설 전문가가 되어 진입자를 막아줄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높이가 3미터쯤 되는 성벽은 온갖 침략뿐 아니라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어요. 기원전 8천년경에는 성벽 옆에 8.5미터 높이의 원뿔형 석탑도 세워졌는데 실질적인 용도보단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탑의 위치가 좋지 않아 감시소 역할을 하기엔 부족했지만 컴퓨터 모형으로 재현해 본 결과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가 되면 해가 질 때 인근 산 그림자가 정확히 탑 위로 드려졌습니다. 여리고인들은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질 거라 예측했던 거죠.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농업 활동은 계절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만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여리고인들에겐 하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물론 탑은 권력이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생활 기반이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거든요. 수렵 채집 부족은 평등을 지향한 경향을 보였지만 농업이 시작된 여리고 사회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무덤 유적지에서도 여리고인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개 껍데기 장신구 등 값진 물품과 함께 묻힌 반면 어떤 이들은 장신구도 없이 시신만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리고 탑과 화재의 연관성을 발견한 연구자 중 고고학자 란바르카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계급이 시작되고 지배층이 생겨났다. 우리는 이 탑이 권력과 권위를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믿는다. 수천 년 전 여리고는 나프토인들에게 더 이상 식량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농경사회로서의 전환은 기존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던 만큼 대단히 어렵고 인내심을 요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낸 여리고인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조상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의 시간을 보상받게 된 것이죠. 신석기 시대의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농업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세계사를 바꾼 인류 최초의 도시였던 거죠. 종교 괴베클리 테페.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역사상 최초로 종교의식이 치러졌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된 곳이죠.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괴베클리 테페야말로
인간이 사상 최초로 만든 사원이자 신전, 성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퀘베클리 대표는 빼어난 건축물을 창조하는 인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으로 신앙에 관한 오랜 역사와 종교가 온 세상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죠. 퀘베클리 대표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남동부, 시리아 국경에서 50km가량 떨어진 지역입니다. 현재는 예배 장소 중 일부만 발굴되었으며 대부분은 아직 지하에 묻혀 있는 상태죠. 퀘베클리 대표는 폭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울타리와 한때 지붕을 떠받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울타리에는 T자형 돌기둥이 40개가 넘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중 일부의 높이는 5m가 넘을 만큼 거대합니다. 또한 아직 땅속에 250개가 넘는 기둥이 더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발굴된 기둥 중에는 아직 무늬가 없는 것도 있지만요. 대다수는 사람부터 추상적인 무늬, 여우, 사자, 황소, 정갈이나 뱀 등 토템 신앙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반인반수 문양과 신을 상징하는 듯한 문양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 기둥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톤헨지의 기둥과 비교해도 제작 시기가 수천 년은 앞서는 가장 오래된 거석들입니다. 만약 궤베클리 테페가 한창 번영하던 시기 이곳을 방문했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했을 겁니다.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습했고 주변엔 야생 염소와 가젤이 광활한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녔기 때문이죠.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옥수수, 밀, 보리 같은 키 큰 풀들이 바람에 일렁거렸고 강에는 물새 또한 살았어요. 퀘베클리 테페는 튀르키예어로 배불뚝이 언덕을 뜻합니다. 이름처럼 언덕 위에 있어서 인근 고원지대를 관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조건을 갖춘 거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현재 드러난 퀘베클리 테페의 건축물은 수세기에 걸쳐 지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9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축물도 있고요. 가깝게는 기원전 8000년, 심지어 기원전 7000년 정도에 지어진 것도 존재합니다. 당시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죠. 게베클리 대표에서 남서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고대 여리고에서 수렵 채집을 중심으로 한 유목 생활에서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착 생활로의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퀘베클리 테페를 건설한 사람들 대다수도 수렵 채집 생활을 했지만 1년 중에 특정한 기간은 말에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로 비춰볼 때 이들의 주요 식단은 고기였지만 직접 수확한 곡물도 함께 먹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작가인 션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인류 역사에 관한 뻔한 관점을 뒤집는다. 우리는 항상 농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엔 농사, 도자기, 사회계층 등의 문명이 생겨났다고 여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다. 먼저 종교 시설이 생겨났고 그 뒤에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이곳에 모여들었다. 인류 최초로 종교적 기념물을 세우고 조각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수백 명의 남성 인력이 필요했겠죠. 대패를 건설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도자기나 금속 도구, 가축이나 바퀴 달린 차량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둥이 비교적 부드러운 석회암 재질이라 부싯돌로 만든 간단한 도구만 있어도 문양을 쉽게 새길 수가 있었어요. 웅장한 초원에서 퀘베클리 테페로 고개를 돌리면 가꾼 멧돼지 냄새가 풍기는 가운데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 건축물 주변에서 축제를 여는 수렵 채집인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연구원들은 이들이 함께 춤추고 축하하며 곡물로 발효해 만든 맥주를 마시며 축제를 벌였으리라 추정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껏 이곳에서 발견한 유물은 요리 도구 외에도 돌접시와 그릇만 650점이 넘으며 그중 일부는 음료를 190리터도 넘게 담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하다고 하죠.
또한 야생 사냥감의 뼈 조각도 10만 개 넘게 발견이 되어서 이곳이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같은 종교 축제는 기원전 8천년에서 6천년경까지 농업 사이로의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1년 중 특정한 시기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퀘베클리 테페에 열린 축제 가운데 왕공 축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6세기에 걸쳐 사원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구역에 완공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였죠. 물론 퀘베클리 테페가 본래 어떤 유적지이고 어떤 종교 시설로 설립된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퀘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독수리 조각상을 근거로 이곳이 망자를 모셨던 장례 추종 종교를 숭배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만 퀘베클리 테페가 공동묘지였다고 간주할 만한 유골은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죠. 또 다른 이들은 이곳이 천문학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여러 조각상은 별자리와 해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일부는 퀘베클리 테페가 지구상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인 시리우스를 기리는 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는 하늘에 뜬 시리우스를 중앙 여러 기둥이 액자처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퀘베클리 테페가 레반트 전역뿐만 아니라 머나먼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인들까지 몰려들었던 종교적 성지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곳에 관한 정보는 입에서 입을 통해 퍼져나갔을 것이죠. 저널리스트인 찰스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게베클리 테페는 종교 순례의 목적지, 곧 영적 탐험가들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 경외감을 느끼는 성지였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바티칸, 메카, 예루살렘, 보드가야, 카오키아에 비견할 수 있다. 신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에게 인생의 의미, 체계, 지침, 내면의 평화를 줍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비록 종교의 극단주의의 폭력적 분파 때문에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때로는 종교 갈등으로 엄청난 고통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종교는 여러모로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책에 소개된 도시 중에서도 종교의 영감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는 1550년 전 건설된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가 뛰어난 위생 수준을 자랑하는 이유로 고대 인더스 문명의 종교가 청교를 중시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바그다드의 황금기에 과학에 대한 탐구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도 이슬람교에 관한 당시의 지배적 해석 덕분이었죠.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는 수많은 유명 예술가가 신앙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가톨릭 교회는 예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대 사회과학이 탄생한 계몽주의 시대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를 주도한 온건파가 애들러버의 혁신적 사상가들을 영입했고요. 이러한 사례들에서 봤을 때 종교는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간과하고 넘어가려는 건 아니죠. 이슬람교에 관한 얄팍한 해석 때문에 배움의 중심지라는 바그다드의 지위가 끝내 무너졌는가 하면 사보나롤라가 이끈 기독교 극단주의 운동 때문에 피렌체 예술 작품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요 종교에 분포해 있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슬람교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탐구한 무스타파 아키올, 가톨릭교의 자유주의에 관해 쓴 스테파니 슬레이드, 유대교의 자유주의를 주장할 러슬 로버츠, 그리고 불교의 자유주의를 설파한 아런 로스 파워를 한번 봅시다. 이들의 작업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위해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퀘베클리 테페가 건설된 이유를 끝내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유적지의 거석 구조와 복잡한 조각은 강력한 종교적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농경사회 이전에 이러한 정교함과 예술적 측면에서 성과를 올린 게 놀랍게 보이죠.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 유적지에서 지금은 잊힌 여러 신들을 함께 숭배했듯이
인류는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경외심을 표현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 온 것입니다. 문자, 우르크. 다음으로 살펴볼 도시는 세계 최초의 대도시이자 기원전 3300년경 문자의 발생지로 떠오른 우루크가 됩니다. 우루크는 역사상 최초로 문자 체계를 만듦으로써 인류의 정보 교환 능력에 혁명을 일으켰죠. 문자가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주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다만 인간의 기억력엔 한계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먼 도시로 사람을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하거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위험도 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식과 역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남부 사막 지역에 있는 우루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간직한 도시의 풍경이라 평가하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고대 성벽과 성문의 잔해를 볼 수 있고요. 밑동만 남은 기반 시설을 통해 거리의 형태, 주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원기단의 금기간 계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우루크는 유령 도시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4000년대 후반에 이 우루크를 방문했다면 사람들을 북적이는 예술과 상업의 중심지를 만끽할 수 있었을 거죠. 당시 10,000명이었던 인구는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서 3만 명 내지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만 명은 오늘날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 브레틀보 정도의 인구 규모이죠. 하지만 우루크는 이 정도 규모의 인구를 달성한 고대 도시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며 세계 최초 대도시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기원전 3200년경 우루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아가 전 세계를 통틀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수메르 문명은 창의성 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껏 전해지는 석판에 따르면 우루크에는 100개가 넘은 직업이 있었다고 하죠. 대사, 사제, 석공, 정원사, 대장장이나 요리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청동기 시대 우르크의 거리를 걷다 보면 물건을 파는 상인, 야자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 어떤 건축물과 비교해도 단연 높이 솟은 사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원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지만 다른 목적으로도 쓰였죠. 사원 안에서 곡물로 가득한 항아리가 여럿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 사원은 남은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로도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르크 인근의 황량한 사막에는 천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와 강력한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토로스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 안티 레바논 산맥에서 목재를 들여왔고요. 멀리 떨어진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청금석을 수입했습니다. 그렇게 사원의 진입로에 들어서면 역사를 바꾼 획기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곡물 자료가 사원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점토판에 수를 표시했던 기록 관리인의 담당판이죠. 그들은 여타 도시의 기록 관리인들이 수천 년간 그려왔던 것처럼 곡식 줄기를 작게 그리고 그 옆에 텔리마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 줄기의 그림은 그림이라 하기엔 어딘가 엉성해 보이죠. 기록 관리인들은 물품 재고를 좀 더 빨리 파악하기 위해 그림을 계속 단순하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사원 기록에 곡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이미지는 더 이상 곡식 줄기와는 조금도 닮지 않게 되었죠. 즉, 곡식을 의미했던 상형 문자가 진화하면서 그림과 무관한 상징 체계가 된 것입니다. 사원 창고에 저장된 물품을 추상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서 우르크의 회계 담당자들은 점토판에 일일이 그림을 그리는 수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르크인들은 곡물과 물고기,
양 같은 개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같은 개념을 표현할 때 발음하는 소리까지 기호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는 기호를 만들자 이름이나 다른 단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이 같은 혁신으로 수메르인은 재고 목록 외에도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갈수록 복잡한 문서 또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서사시부터 지혜문학, 족보, 왕의 목록까지 다양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고대 수메르인의 기록에 따르면 우르크는 신화에 등장하는 왕인 엠메르카라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영웅은 수메르의 태양신 우투와 소의 아들로 여겨졌으며 수백 년간 우르크를 통치했다고 전해지죠. 만약 이 신화적 인물이 실제 통치자를 모델로 했다면 그 인물은 기원전 4세기 말 무렵 혹은 기원전 3세기 초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엠마르카르와 아라타의 군주라는 서사시에 등장하는 수메르의 전설에 따르면 문자 발명의 공로는 엠마르카르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라이벌 도시국가 아라타의 통치자와 치열하게 협상하던 중 문자를 발명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르크와 아라타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 전령은 그마저도 그대로 전달하기 힘겨웠겠지만, 에마르카르는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길이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에마르카르는 점토를 집어들어 순식간에 문자를 완성하고는 아라타 군주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거침없이 써내려고 한 것이죠. 이에 관해 서사시에선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에마르카르 국왕이 읊은 이야기는 워낙 긴데다 내용도 방대하다. 입이 피곤했던 전령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 전령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자 우르크의 군주는 점토를 빚더니 마치 평판에 쓰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점토에 메시지를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날 그 태양 아래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 놀라운 전설에 비춰봤을 때 수메르인은 문자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했고 국왕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자를 창조한 것은 국왕이 아닌 도시의 회계 담당자가 되죠. 심지어 문자는 천재적 창의성이 폭발해 순식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문자가 발명된 목적 또한 국제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장부 기록이라는 훨씬 평범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르크는 무언가를 기록할 때 점토와 갈대를 이용했는데, 이는 워낙 흔해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르크가 위치한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습지대였는데요. 인근이 온통 메마른 사막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 습지에서 갈대를 잘라 사용하던 우루크이는 잘린 갈대 단면을 촉촉한 점토에 대고 누르면 선명한 쐐기 자국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점토가 말랑 굳은 후에도 그 형태는 계속 보존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회계 담당자들이 더욱 추상적인 기호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기호가 쐐기 모양 기호와 배열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이 최초의 문자가 됐던 거죠. 최초의 문자를 라틴어로 쐐기 모양이란 뜻을 가진 서령 문자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우루크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묘사된 고대 영웅 길가메시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기원전 2100년경에 처음 등장했지만 가장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판본은 이보다 훨씬 늦은 기원전 12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길가메시라는 실존 인물이 기원전 2800년경부터 기원전 2500년까지 우루크를 통치했으며 사망한 이후 신이자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메르 문학은 물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부터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 과학 소설까지 모든 문학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자가 발명된 덕분인 거죠. 청동기 시대 우르크는 세계 최초의 대도시이자 문자의 발상제라는 점에서 뛰어난 도시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문자는 창의적 자기 표현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인류에게 세대와 지역,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큰 힘을 부여했던 겁니다. 의학, 멤피스. 다음으로 살펴볼 도시는 고대 이집트의 중심지이자 수도로서 인류의 의학 지식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멤피스가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이야말로 의학을 주술의 영역에서 학문적 전문 분야로 옮겨온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멤피스는 이집트인이 적어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맨네페레라고 불렸던 도시의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오늘날 멤피스의 고고학적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유적지는 기원전 1279년부터 1213년까지 군림하며 이집트의 최고 권력을 떨친 람모스 2세의 쓰러진 석희암 거삼이 됩니다. 멤피스는 오늘날 카이로에서 약 25km 떨어진 날강 삼각주 남쪽 날강 계곡 입구에 위치합니다. 전략적인 요충지란 입지 덕분에 기원전 3500년경부터 3100년까지 정치 독립체로 존재했던 하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맡았어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으며 그들은 이미 기원전 3600년경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원전 2900년경 메네스가 이 도시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의 최초의 파라오이자 신화적 인물로 추앙받는 그는 선사 왕국인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합해 통일 이집트를 수립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메네스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재앙을 막고자 멤피스 평화를 물로 메우고 도시 외곽을 따라 대규모 댐을 건설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원전 2700년부터 기원전 2200년까지 이집트의 최초의 황금기인 고왕국 시대 멤피스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주해 정착지로 당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풍요로운 도시를 방문할 수 있었다면 노동자와 노예가 궁을 드나들고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죠. 기원전 3100년경부터 2900년경에는 도시 곳곳에 사원으로 신도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원 안에 제1왕조 시절에 설립된 생명의 집이라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병자들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었죠. 초창기의 인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식을 치르거나 주문을 외는 등 과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마술에 의존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인간의 해골에 7번의 입을 맞추면 이갈이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한 고대 로마에는 쓰러진 검투사의 피를 마시면 간지를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겼고 뜻을 알 수 없는 주문으로 유명한 아브라카다브라는 한때 말라리아 치료제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의료 시술은 상당히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두개골에는 천공의 흔적이 종종 남아 있는데요. 간질이나 정신질환, 머리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두개골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거나 긁어낸 것으로 추정되죠. 기이하지만 이렇게 원시적인 수술이 시발점이 되어 점차 우리가 아는 의학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은요, 다른 부위를 다쳤을 때보다 머리를 다쳤을 때 의식을 잃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는 머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천공을 실시한 데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자칫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수술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이런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수술 분야의 길이 남을 혁신을 이루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외과적 봉합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봉합 흔적은 기원전 1100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환자 중에서 멤피스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곳에 이루어지는 의학 발전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야말로
해부학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는 미라 문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이집트에서 미라로 사후 시신을 보존하는 문화는 기원전 3500년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멤피스가 이집트의 중심부로 부상할 무렵엔 이미 그러한 관행이 사회 깊이 뿌려내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멤피스의 방부 처리사와 의사는 순환기의 내부 장기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렇게 멤피스의 의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 사이에서 의료 행위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어서 각 의사는 한 가지 질병만 치료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집트 문헌에서 보면 안과 의사, 장의사, 학문의 목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렇듯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은 의학의 전문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수술과 영양학, 양리학, 보철학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의 이집트 학자 앤 로잘리 데이비드는 의학학술지 란셋에서 미라를 연구한 결과 골절을 치료한 부위 및 절단된 부위가 확인되어 이집트인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찍이 제4왕조 유골 중에서도 치료 흔적이 있는 아래턱뼈가 발굴되어 구강 수술에 성공했음을 보여주고요. 멤피스의 어이들은 구리, 상아, 흑요석으로 만든 메스를 사용했으며, 이집트인은 기원전 3000년 무렵부터 버드나무 껍질을 끓인 물을 진통제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품인 아스피린으로 개발되었고 말이죠. 만약 고대 멤피스에서 의학과 의사가 등장하지 않았거나 질병 치료의 기초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훨씬 많은 질병에 시달리다 일찍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멤피스는 세계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학의 도시라 할 수 있는 거죠. 농업, 여리고. 세계사를 바꾼 여러 도시 중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여리고입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리고를 꼽죠. 여리고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9000년 무렵입니다. 여리고와 인근 지역 사람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농업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류의 생활 방식이 극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인류는 남은 식량을 저장했다가 굶주릴 때 먹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함으로써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리고는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은 작은 도시로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인 요르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렸던 여리고는 오늘날 종교 순례자들과 역사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더욱 유명해졌죠. 만약 당신이 신석기 시대의 여리고를 직접 방문했다면 문명사를 결정지은 두 가지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정착과 농업의 시작이죠.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나투푸인이라고 불리는 수렵 채집인들이 광야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해보죠. 이들은 마운틴 가젤의 가죽을 몸에 걸치고 뼈로 만든 구슬 장신구를 착용한 채 창을 들고 사냥을 나갔을 겁니다. 오늘날의 바센지와 비슷한 개를 데리고 식량과 각종 물품이 담긴 바구니나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나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이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신선한 물이 샘솟는 천연 오아시스를 발견하고는 잠시 머물며 쉽니다. 이미 오래전 사라진 언어로 열띤 토론을 거치기도 하죠. 바로 이 오아시스에 정착하여 유목 생활을 끝내자는 결정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나투프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아시스에서 더 길게 머물다가 결국 1년 내내 눌러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곳에 아예 정착을 했겠죠. 이어 반지하식 석조주택을 지어 마을을 건설했고 이곳에 세계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여리고에 거주하기 시작한 인류는 정착 후에도 오랫동안 가젤이나 다른 동물을 사냥했고 야생곡물과 식물을 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줄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나토푸인의 생존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던 거죠. 나토푸인은 식물의 씨앗이 흩뿌려진 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고무된 진취적 성향의 누군가가 식물의 씨앗을 직접 심어보자고 제안했을 것이죠. 그렇게 씨앗을 심는 순간 인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지역 중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리고는 그 후보 중 하나임은 분명하죠. 수확 시기가 가장 이르다고 전해지는 보리와 호밀, 초기 형태의 밀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신석기 유적지이자 나토푸인이 정착지인 여리고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9400년경 여리고 인근에 무화과가 재배되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죠. 이 덕분에 나프토인은 최초의 농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최초의 농부들은 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야생밀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 법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밀이 완전히 익었을 때에도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아 씨앗을 훨씬 쉽게 채취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얻은 밀로 빵을 만들게 되었고 밀은 일개 잡초에서 오늘날의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 셰퍼드 대학교의 레이첼 박사가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칼로리 소모량의 약 20%는 밀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밀의 발견이 인류 문명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죠. 또한 나토푸인은 맥주 또한 즐겼다고 하죠. 일부 연구자들은 발효된 곡물로 만든 알코올 음료 또한 농업을 부추긴 잠재 동기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여리고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농부가 되었죠. 다만 품종 개량 식물을 수확하는 데는 괴로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들은 농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몇 세기에 걸쳐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며 부족한 수확량을 메웠을 것이죠. 여전히 가재를 비롯한 사냥감으로 식량을 충당했지만 농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수확 품종이 늘어나게 되고 관계 시스템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로써 여리고인은 더 많은 식량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곡물을 심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식량의 보급 또한 안정되어만 갔죠. 그렇게 마침내는 더 이상 야생 식물을 채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흉년에 대비해 남은 식량을 저장하거나 거래에 사용하기도 했을 테죠. 그렇게 농업이 발전하면서 나토푸인들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인근 유목 부족이 침입해 곡식 창고를 약탈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농부가 아닌 나머지 여리고인은 건설 전문가가 되어 진입자를 막아줄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높이가 3m쯤 되는 성벽은 온갖 침략뿐 아니라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어요. 기원전 8000년경에는 성벽 옆에 8.5m 높이의 원뿔형 석탑도 세워졌는데 실질적인 용도보단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탑의 위치가 좋지 않아 감시소 역할을 하기엔 부족했지만 컴퓨터 모형으로 재현해 본 결과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가 되면 해가 질 때 인근 산 그림자가 정확히 탑 위로 드려졌습니다. 여리고인들은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질 거라 예측했던 거죠.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농업 활동은 계절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만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여리고인들에겐 하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물론 탑은 권력이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생활 기반이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거든요. 수렵 채집 부족은 평등을 지향한 경향을 보였지만 농업이 시작된 여리고 사회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무덤 유적지에서도 여리고인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개 껍데기 장신구 등 값진 물품과 함께 묻힌 반면 어떤 이들은 장신구도 없이 시신만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리고 탑과 화재의 연관성을 발견한 연구자 중 고고학자 란바르카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계급이 시작되고 지배층이 생겨났다. 우리는 이 탑이 권력과 권위를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믿는다. 수천 년 전 여리고는 나프토인들에게 더 이상 식량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농경사회로서의 전환은 기존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던 만큼 대단히 어렵고 인내심을 요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낸 여리고인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조상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의 시간을 보상받게 된 것이죠. 신석기 시대의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농업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세계사를 바꾼 인류 최초의 도시였던 거죠. 종교 괴베클리 테페.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역사상 최초로 종교의식이 치러졌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된 곳이죠.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괴베클리 테페야말로 인간이 사상 최초로 만든 사원이자 신전, 성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빼어난 건축물을 창조하는 인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으로 신앙에 관한 오랜 역사와 종교가 온 세상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죠. 게베클리 테페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남동부, 시리아 국경에서 50km가량 떨어진 지역입니다. 현재는 예배 장소 중 일부만 발굴되었으며 대부분은 아직 지하에 묻혀있는 상태죠. 게베클리 테페는 폭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울타리와 한때 지붕을 떠받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울타리에는 T자형 돌기둥이 40개가 넘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중 일부의 높이는 5m가 넘을 만큼 거대합니다. 또한 아직 땅속에 250개가 넘는 기둥이 더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발굴된 기둥 중에는 아직 무늬가 없는 것도 있지만요. 대다수는 사람부터 추상적인 무늬, 여우, 사자, 황소, 정갈이나 뱀 등 토템 신앙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반인반수 문양과 신을 상징하는 듯한 문양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 기둥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톤헨지의 기둥과 비교해도 제작 시기가 수천 년은 앞서는 가장 오래된 거석들입니다. 만약 괴베클리 테페가 한창 번영하던 시기 이곳을 방문했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했을 겁니다.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습했고 주변엔 야생 염소와 가젤이 광활한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녔기 때문이죠.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옥수수, 밀, 보리 같은 키 큰 풀들이 바람에 일렁거렸고 강에는 물새 또한 살았어요. 괴베클리 테페는 튀르키예어로 배불뚝이 언덕을 뜻합니다. 이름처럼 언덕 위에 있어서 인근 고원지대를 관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조건을 갖춘 거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현재 드러난 괴베클리 테페의 건축물은 수세기에 걸쳐 지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9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축물도 있고요. 가깝게는 기원전 8000년, 심지어 기원전 7000년 정도에 지어진 것도 존재합니다. 당시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죠.
게베클리 대표에서 남서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고대 여리고에서 수렵 채집을 중심으로 한 유목 생활에서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착 생활로의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퀘베클리 테페를 건설한 사람들 대다수도 수렵 채집 생활을 했지만 1년 중에 특정한 기간은 말에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로 비춰볼 때 이들의 주요 식단은 고기였지만 직접 수확한 곡물도 함께 먹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작가인 션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인류 역사에 관한 뻔한 관점을 뒤집는다. 우리는 항상 농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엔 농사, 도자기, 사회계층 등의 문명이 생겨났다고 여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다. 먼저 종교시설이 생겨났고 그 뒤에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이곳에 모여들었다. 인류 최초로 종교적 기념물을 세우고 조각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수백 명의 남성 인력이 필요했겠죠. 테페를 건설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도자기나 금속 도구, 가축이나 바퀴 달린 차량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둥이 비교적 부드러운 석회암 재질이라 부싯돌로 만든 간단한 도구만 있어도 문양을 쉽게 새길 수가 있었어요. 웅장한 초원에서 퀘베클리 테페로 고개를 돌리면 가꾸은 멧돼지 냄새가 풍기는 가운데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 건축물 주변에서 축제를 여는 수렵 채집인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연구원들은 이들이 함께 춤추고 축하하며 곡물로 발효해 만든 맥주를 마시며 축제를 벌였으리라 추정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껏 이곳에서 발견한 유물은 요리 도구 외에도 돌접시와 그릇만 650점이 넘으며 그중 일부는 음료를 190리터도 넘게 담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하다고 하죠. 또한 야생 사냥감의 뼈 조각도 10만 개 넘게 발견이 되어서 이곳이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같은 종교 축제는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경까지 농업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1년 중 특정한 시기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퀘베클리 테페에 열린 축제 가운데 왕공 축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6에 걸쳐 사원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구역에 완공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였죠. 물론 퀘베클리 테페가 본래 어떤 유적지이고 어떤 종교시설로 설립된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퀘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독수리 조각상을 근거로 이곳이 망자를 모셨던 장례 추종 종교를 숭배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만 퀘베클리 테페가 공동묘지였다고 간주할 만한 유골은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죠. 또 다른 이들은 이곳이 천문학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여러 조각상은 별자리와 혜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일부는 퀘베클리 테페가 지구상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인 시리우스를 기리는 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는 하늘에 뜬 시리우스를 중앙 여러 기둥이 액자처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퀘베클리 테페가 레반트 전역뿐만 아니라 머나먼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인들까지 몰려들었던 종교적 성지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곳에 관한 정보는 입에서 입을 통해 퍼져나갔을 것이죠. 저널리스트인 찰스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종교 순례의 목적지, 곧 영적 탐험가들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 경외감을 느끼는 성지였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바티칸, 메카, 예루살렘, 보드가야, 카오키아에 비견할 수 있다. 신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에게 인생의 의미, 체계, 지침, 내면의 평화를 줍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비록 종교의 극단주의의 폭력적 분파 때문에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때로는 종교 갈등으로 엄청난 고통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종교는 여러모로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책에 소개된 도시 중에서도 종교의 영감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는 1550년 전 건설된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가 뛰어난 위생 수준을 자랑하는 이유로 고대 인더스 문명의 종교가 청교를 중시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바그다드의 황금기에 과학에 대한 탐구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도 이슬람교에 관한 당시의 지배적 해석 덕분이었죠.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는 수많은 유명 예술가가 신앙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가톨릭 교회는 예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대 사회과학이 탄생한 계몽주의 시대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를 주도한 온건파가 에들러버의 혁신적 사상가들을 영입했고요. 이러한 사례들에서 봤을 때 종교는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간과하고 넘어가려는 건 아니죠. 이슬람교에 관한 얄팍한 해석 때문에 배움의 중심지라는 바그다드의 지위가 끝내 무너졌는가 하면 사보나롤라가 이끈 기독교 극단주의 운동 때문에 피렌체 예술 작품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요 종교에 분포해 있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슬람교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탐구한 무스타파 아키올, 가톨릭교의 자유주의에 관해 쓴 스테파니 슬레이드, 유대교의 자유주의를 주장할 러슬 로버츠, 그리고 불교의 자유주의를 설파한 아런 로스 파워를 한번 봅시다. 이들의 작업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위해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퀘베클리 대폐가 건설된 이유를 끝내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유적지의 거석 구조와 복잡한 조각은 강력한 종교적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농경사회 이전에 이러한 정교함과 예술적 측면에서 성과를 올린 게 놀랍게 보이죠. 선사시대 사람들이 유적지에서 지금은 잊힌 여러 신들을 함께 숭배했듯이 인류는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경외심을 표현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온 것입니다.